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전북 신용보증재단이 에디슨 모터스 빚보증 사례를 제외하고 경영 성과를 발표해 눈총을 받고 있다는 뉴스. 지난 5년간 서울 대형 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암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내용 알아보고요. 부르는 게 값인 돈의 대리운전비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여야 대치 국면이 장교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얼마 전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보증사업 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다는 홍보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평가에는 에디슨 모터스의 빚보증 손실이 빠져 있다. 또는 성과를 부풀리기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라북도는 재작년 군산 일자리 참여 기업인 에디슨 모터스의 안착을 돕는다며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였고요. 또 여기에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빚보증까지 나섰다가 100억 원에 이르는 대출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이 본업인 소상공인 지원보다는 어떤 중견기업에 대한 어떤 퍼주기식 운영을 하였다가 손실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격인데요. 그런데 전북신용보증재단 측은 지역신용보증재단 가운데 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이 1위를 달성하였다면서 좀 자화자찬을 해서 오히려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 기본 자산 증가와 채권 회수 능력이 관건인 중소벤처기업부 보증사업평가에서 전국 17개 지역보증 재단 중에 1위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모든 평가에서는 이 에디슨 모터스 사고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군산형 일자리 기업 보증을 썼다가 손실을 본 건데요. 결국 50억 원 이상을 떼일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회장은 현재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되었고요. 네. 이 에디슨 모터스 회사도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에디슨 모터스의 회생 계약안에 최종 인가를 했는데요. 원래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보증 한도가 8억 원이 이제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시도지사의 별도의 승인과 몇 가지 절차를 거치면은 보증 한도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증 한도를 늘릴 때 어떠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에디슨 모터스가 100억 원이라는 최대 보증 한도의 12배가 넘는 이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는 이 에디슨 모터스가 일자리 지원에 충분히 좀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좀 장밋빛 미래를 계산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좀 무분별한 대출 실행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이 100억 원을 좀 부담을 하게 되는 이런 손해가 좀 발생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도 이 지금 회생 계획안에 들어가서 이 52억 원 정도는 도민들이 다 어떤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절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체된 이런 군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기대를 모은 사업이 오히려 도민에게 피해가 간 격이고요. 앞으로 또 다음 달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나 이 부분에 대한 파장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전북신용보증재단 측 입장을 내놨는데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인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모든 평가에서 에디슨 모터스 사고를 제외했고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된 상황에서 이런 좀 왜곡된 경영 성과를 내놓으면서 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지적들이 있자 전북신용보증 관계자 측은 좀 변명을 하는데 이 변명도 좀 궁색합니다. 어떤 변명이었냐면 이 에디슨 모터스의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니까 제외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전라북 좀 이에 대해서는 좀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이고요. 결국 전라북도는 내년 평가에는 에디슨 모터스 사례를 포함을 해서 평가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 에디슨 모터스 부실 사고를 좀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할 당시에 이 재정적인 이 부실이 좀 예견된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았음에도
이 전라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좀 어떤 실책을 저지른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이러한 실책에는 결국 이를 막아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특혜성 대출을 막을 견제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100만 명 이상의 암 환자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5개 대형 병원, 이른바 빅5에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의료질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 등급을 받는 5개 병원을 소위 빅5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실시된 평가에서는 이 최고 등급을 8개 병원이 받아서 이제는 빅8이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비수도권 암 환자들의 서울 이 빅5 병원에 대한 진료가 갈수록 늘고 있다라는 좀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큰 병에 걸리면 서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런 도 단위 지역에는 의료 인프라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난치병에 걸리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질 좋은 병원에 가고 싶다 이런 선호가 높기 때문에 이런 지역 병원들이 분명히 이제 접근성이나 거리상에는 유리함에도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북 도민의 현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희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서울 빅5 병원에 대해서 전북 도민이 2013년에는 3만 5천여 명 정도가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그 진료받은 숫자가 5만 2천 명으로 49%가 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전북 도민이 이 해당 병원에 쓴 진료비만 하더라도 2013년에는 760억 원인데 현재 작년 기준으로는 1,785억 원 등으로 2배 넘게 이 진료비도 이제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빅5 병원, 수도권 병원으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진료를 가게 되면은 우리 도민들의 입장으로서도 손해가 막심한 거고요. 이 전북권 내에 있는 병원으로서도 이렇게 어떤 진료비에 대한 손해를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런 의료 격차가 심해질수록 지방 소멸이 좀 가속화될 것이라는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암과 같은 좀 중증 질환자들 입장에서는 장거리를 좀 이동을 함으로써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 비용적, 시간적으로 좀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들로서는 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렇게 병원에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수도권 병원과 이 지역에 있는 병원의 좀 의료 격차 수준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가 한두 해 있었던 문제는 아니고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인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좀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거나 대학 의료 의대생들의 정원을 늘린다거나 또 이런 지역 거점 병원에 대해 좀 육성을 강화하고 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좀 최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좀 최신식 장비들을 좀 도입할 수 있도록 좀 재정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의 열악한 환경 탓이라면은 수송 대책이라든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런 일각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장기적으로는 서울 빅5 병원 못지않은 수준으로 의료 시설을 좀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서울로 KTX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최소 하루 비용이 26만 원 정도 든다는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한 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이런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한두 번 병원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병원에 갔다 오기 때문에 결국엔 이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체력적인 문제나 이 교통비를 고려를 해서 아예 집을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거비가 발생하는데 이 주거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러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도내 대리 운전비가 시간대나 지역별로 제각각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리 운전비 현황 어떻습니까? 네, 도내 대리 운전업계에 따르면 이 전주시 등 도내 주요 시내에 대리 요금 기본은 15,000원부터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시외권으로 갈수록 뭐 15,000원을 추가한다거나 뭐 최대 4만 원 정도까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좀 이제 하지만 좀 최대의 문제점은 이러한 어떤 대리 요금 비용에 대해서 적절한 뭐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비가 온다거나 시간대가 늦은 시간대거나라고 한다면은 이 대리 업계에서 이제 요구하는 비용 자체가 바로 가격이 되기 때문에 좀 이러한 좀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현장 대리 기사들도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대리 운전비의 수수료를 공제해가는 업체가 이익을 정작 가져가는데 소비자들의 불만은 운전기사들한테 떠넘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비용을 결정하는 뭐 어떤 일관된 기준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다.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것인데 대리운전 기사들은 수수료가 20% 정도 되고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남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제 소비자와 대리운전 기사 모두 불만인 상황인데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득은 지금 어떻게 보면 수수료 업체에서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정부 기관, 뭐 지자체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례나 뭐 법 제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행으로서는 어떤 제재를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입법이 먼저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연말을 앞두고 대리운전에 대한 또 수요가 많아질 텐데요. 웃돈까지 주면서 이용하자니 참 너무 답답한 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텐데요. 자,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12월 연말이 되면은 뭐 크리스마스나 뭐 연말 뭐 그리고 연초 이런 것들이 겹쳐서 대리 운전을 잡기가 정말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일부 뭐 대리비는 뭐 소위 말하는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합니다. 뭐 결국 일부 대리 업체들과 이 기사들의 이제 좀 폭리 부분이 소비자들로서는 계속된 불만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뭐 요구하는 가격을 뭐 맞춰주지 않으면은 지금 대리기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좀 배짱 영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정이 이런데도 이 대리운전이 좀 어떤 좀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편함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도내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뭐 요금이나 보험 가입 의무, 뭐 영업 시간, 표준 서비스 뭐 이런 등에 대해서 좀 제도나 이런 기준들이 좀 명확하게 설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청문회 등으로 여야 대치 국면이 길게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10월 국회는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풀어야 할 민생 현안은 점점 멀어지고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도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두 분 모셨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 을 국회의원, 이경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 불릴 만큼 판이 커졌죠. 세간의 이목이 크게 쏠렸는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지난 11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진기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했는데요. 자,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지 먼저 박용진 의원부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선거는 사실 민주당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거, 민주당의 승리라고 말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뭐 농담 삼아서요, 대통령을 누가 이기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저렇게 말도 되지 않는 후보,
대법원에서 유죄가 됐는데 몇 달 만에 사면 조치를 해서 자기 때문에 벌어진 구청장 선거에 전직 구청장이 다시 출마한 구청장 후보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만들어진 것. 그리고 또 선거를 진행하는 와중에 국민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해서 엉망진창 청문회를 만들었었던 모습을 보여준 건 대통령이 이 선거 전체를 진두지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결국 국민들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고 하는 판에서 강서 구민들의 투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국정 운영의 무도함에 대한 심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경환 대표님. 네. 뭐 국민투표나 이런 주민투표가 아마도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그 강서 선거를 주도국을 누가 했는가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거의 추천을 했고 공천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상식을 벗어나서 1년 6개월간의 그 국정을 펼쳐왔는데 그거에 대한 반향이 결국 국민들이 임계점을 이제 넘어섰다. 그 임계점을 넘어서서 스스로 자기 의사를 표명하고 이 정부에 대한 심판 혹은 뭐 비판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윤석열 정부의 큰 심판이었다. 이건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민주당이 잘했냐? 뭐 우리 박 의원님 계시지만 말씀 중에서도 그렇지만 민주당의 결국 승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가 곧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점은 또 뼈저리게 민주당도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네, 박 의원님. 예. 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뭐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요. 자, 이런 선거 결과를 당내에서는 뭐 예견을 어떻게 하고 계셨고 또 이번 결과에 따라서 전국 주도권이 어떻게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선거 결과 이길 거다라고 하는 건 저희들도 알았고요. 또 선거 지원을 이제 가보면 지역 주민들이 보여주시는 반응을 보면 이기겠구나. 두 자리 숫자는 되겠다 이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상보다 훨씬 컸고 여론조사 기관이 예측했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다 같이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오만하면 죽습니다. 그 민주당은요, 그냥 선거 끝나고 지금 며칠 됐으니까 오늘까지만 좋아야 됩니다. 오늘까지만 웃고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싹 다 결과에서 있고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더 낮게 더 빠르게 우리 민심 곁으로 더 다가서겠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승리는 민주당이 한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시간은 국민의힘 시간이에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딱 그 약사발 하나를 탁 내주셨거든요. 이 약사발을 이제 들이켜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독약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냥 그걸 지켜볼 뿐이에요. 국민의힘이 만일에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서 반성하고 달라지고 혁신하고 민심을 수용하고 이렇게 가면 거기 대통령이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뒤에 그 총선 민주당한테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옆에서 민주당이 오만하게 또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그러면 더 빠른 속도로 아마 국민들은 민주당 니네 또 잘한 게 뭐 있어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고 지난 2011년 10월 달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처음 당선됐던 그리고 6개월 뒤에 2012년 4월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9대 총선에서 뜻밖으로 민주당이 져요. 저쪽은 혁신하고 달라져서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서고 민주당은 개파 공천하다가 주저앉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뭐 내부에서 뭐 수박 찾고 비명 찾고 뭐 색출하고 고름 짜고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단결하고 혁신하고 똘똘 뭉쳐서 다음 총선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뭐 논란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당내에 좀 갈등의 골이 좀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봉합이 되는 듯 하면서도 또 이재명 대표는 거대한 장벽을 손을 맞잡고
넘자. 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좀 진정된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날 밤에 열렸던 의원총회. 네. 그 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지옥을 맛봤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전부 다. 그날 그 의총장은요. 그냥 바닥에 있는 마음속 그 바닥에 있는 모든 감정을 막 다 쏟아내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거의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고 상처였고 서로 상처 주는 자리였거든요. 아, 근데 이게 웬일? 며칠 있다가 기각되니까 서로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서구청장 선거에 승리를 하니까 아 이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네. 민주당 지금 내부 분위기는 우리가 뭉쳐서 하면 이길 수 있구나라고 자신감을 찾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뭐 고름 짜야 된다, 외상값 갚아라 뭐 이런 그 이상한 얘기들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아차 실수해서 정권 잃어갖고 국민들한테 고통 안겨드리는 데 너무 죄송하고 그러면 다음 총선 이겨서 정권 되찾아올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준비? 아니 경제가 이 혼란에 빠져 있고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가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경제를 챙기는 그 경제 정당이 되겠습니다. 안보 불안한데 안보 챙기는 안보 정당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는 그런 총선 준비를 박차를 가해서요. 선거 이기고 정권도 찾아올 그럴 준비를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로 서로 상처 주고 하서는 안 될 타이밍이다. 당대표도 단결과 단합을 위해서 더 노력할 때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경환 대표님, 사실 뭐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그동안 줄줄이 기소된 사건들이 이제 공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원발 또 파장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진행 중인 검찰 수사까지 더해지면은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 이미 이제 체포 동의안은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기각은 됐지만 뭐 여전히 이야기하듯이 본부장관 얘기했듯이 죄는 남아있고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점은 뭐 충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럼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있다면 그러면 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현 이재명 대표로 정말 내년 4월 총선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뭐 의아하는 분들 많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면 그걸 불신시키려면 결국 민주당이 새로운 혁신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혁신안이 이미 한번 나타났다가 뭐 공중 분해돼 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혁신안을 주도해야 될 민주당은 결국은 그 친명계가 아니라 비명계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될 것이다. 그 목소리를 여전히 내줘서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가야 될 건가. 결국 이 싸움은 지금 사파 싸움에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공천권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싶다 이런 의도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가 강수를 두어서 친명계를 가겠다 그러면 결국은 비명계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당은 뭐 분열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결국은 사법 리스크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져올 거라고 봐요. 안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조국 전 법무부장 하듯이 간다면 이건 쉽게 놓지 않을 카드다. 여전히 그 카드는 살아서 힘껏 마지막까지 카드를 쓰지 않겠나. 리스크는 여전하고 봅니다. 네. 자, 또 지난 대선 때 이제 뭐 민주당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다면은 선거 비용을 또 반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총선에 뭐 이런저런 뭐 큰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뭐 총선 전까지 어떤 판결이 나오기는 시간상 어렵지 네. 않겠나 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법원의 판결은 뭐 일정 부분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 총선에 영향을 주기는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제 결과가 그 전에 조기 판결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악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민주당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보완해 나갈지 이게 이제 민주당의 뭐 숙제라고 봅니다. 아마도 뭐 윤석열 정부는 성격상 그 검찰 출신들이 갖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약점이 저는 과거지향적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과거 것이 뭐 있는가 계속 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러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런 경우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또 네. 최근 개최됐던 인사청문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야당에서는 후보자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는 이런 수순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라든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 국회 활동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참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데 제도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그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대 아마 모든 정부가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뒤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을 여러 차례 임명들을 강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자, 첫 번째는 누군가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거 줄줄이 낙마가 자꾸 벌어지고 민심 위반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긴 했지만 대통령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특한 건 뭐냐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그 인사 권한을 대통령이 쥐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 인사검증 권한 가져갔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엉터리 인사들을 자꾸 보냈는데 책임은 지지 않냐 했더니 이 양반 또 뭐라고 그러느냐면 자료만 기계적으로 단순히 자료만 모아서 대통령실로 넘겨줬다. 내가 왜 책임지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책임지라는 얘기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이걸 한동훈 장관 쪽에 넘겨줬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더 잘해보겠다고 만든 인사청문회 제도 검증 과정이 오히려 책임지는 사람이 이제 징발돼 버리는 상황.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적발된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서 국민들 앞에 몸을 낮추거나 국민들에게 좀 책임지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여줘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그래도 실효성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작동이 안 되니까 이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된통 두드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에도 여러 차례 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을 했고 그게 쌓여서 사실은 정권을 잃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뼈아픈 지적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행 후보처럼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집에 가버리고 하는 그런 일은 없는 그런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도 역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맥락의 예. 말씀인데요.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이제 그 상당 부분에 언제까지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요. 스스로 일부 기준을 정한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계속 장관 임명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요즘 보세요. 지금 국민의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보면은 과거에는 정말 저런 죄를 졌으면 정말 장관 아니라 뭔 일도 못할 사람들인데 지금은 너무 떳떳해진 거예요. 이 정도 죄 예를 들어서 수없이 많은 돈들을 자식한테 물려준다든가 이런 짓을 해도 이것이 죄가 안 되는 그 장관이 되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안 되는 이런 시대까지 왔거든요. 저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현 정부도 상식을 벗어난 장관 임명은 결국 그것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부메랑 돼서 그 정권을 심판한다. 이번 강서구청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고 봐요. 네. 그럴 때 국민의 눈높이 수준을 이제 맞춰주지 않겠나. 그래서 자기의 친소 여부를 가지고 장관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눈높이 최소한의 도덕성 정도는 갖춘 이런 후보들을 내재면 좋겠다. 또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래요. 인사청문회는 사실은 야당이 거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보면은 질문의 수준이라든가 이게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 검증을 하는데 이걸 자꾸 정쟁 중심으로 가서 후보 검증을 해보면 결국은 그냥 국회의원들끼리 대리전하다가 끝나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될 걸 못 묻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더 청문회 제도는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주랭랑하는 이런 것
경우는 정말 이건 국민을 알기를 뭘로 알겠습니까? 뭐 이건 정말 뼈저하게 국회의원 대통령이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여야 대치 전국 속에 이규균형 대법원장 후보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35년 만이라고 그러는데, 자, 사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뭐 역풍도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박 의원님? 아니 저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제가 그 인사청문회 민주당 간사였습니다. 네. 가장 열심히 들여다봤고요. 오히려 인사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당 뭐 지도부나 일부에서 아, 이 사람 자격 없다, 뭐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워 조용히들 하시라고.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할 거고 이 경우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표결을 할 건데 제가 간사니까 저를 믿고 기다리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틀 동안 들여다보니까 어이구야 이분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인사청문위원 전체 의견을 모아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될 사람이다. 의원총회에서 제가 2번이나 나가서 직접 공개 발언을 했고요. 인사청문위원들 전체 의견을 모아서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분이 왜 부결되어야 되는지를 친정으로 다 의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거를 보고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역풍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한 2달, 3달 그 대법원장이 좀 공백기가 있어서 무슨 문제가 조금 생긴다 치자고요. 자격 안 되는 사람을 임명하면 우리가 동의해주면 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우리 국회의원들 임기보다도 길어요. 임명 동의안 제청한 대통령보다도 임기가 더 깁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지켜보시라고요. 사법부 엉망되는 거를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랬어요. 반드시 부결시켜 달라고 우리 의원들에게 호소를 했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막 웃었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들도 박용진이 이재명 대표하고 대표 경선도 했고 대통령 후보 경선도 했어요. 그래서 비명으로 찍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앞장서서 이재명 방탄을 했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그 얼토당토하는 얘기고 민주당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할 일 잘했고요. 국회는 민주당 덕분에 국회가 35년 만에 삼권 분립의 그 원칙에 맞게 또렷하게 자기 역할 잘했다. 국민 여러분들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자, 이경환 대표님, 현재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뭐 10월 국회 갈등이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의 향방은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좀 거리가 있는 쪽으로 가는 그런 형국인데, 자, 이때 여야 돌파구를 어떻게 좀 마련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이제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야당이 거의 이제 국정감사를 주도해 갈 상황인데요. 그럼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갈 건가 이런 물음에 이제 제기한다면은 뭐 정쟁 중심으로 갈 건지 아니면 현안 중심으로 갈 건지 아니면 민생 중심으로 갈 건지 이것에 관한 스탠스가 천명은 민생 중심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정감사의 많은 부분들은 정쟁 중심으로 가는 이런 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현안도 해결도 못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현안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뭐 청주의 그 사건이라든가 사고라 이런 문제들 같은 건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민생인데 지금 민생은 정말 삼고 현상이잖아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특히 고물가 이걸 못 잡으면 현 정부가 가장 실정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경제정책인데 이 점에 대해서 경제정책 실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비판과 대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는데 이 점에 좀 취약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의 이제 강서에서 가장 열렬하게 지지한 층을 다시 연령대로 분석한다면 2030이거든요. 그럼 2030 왜 그랬을까? 그럼 청년들에 대한 미래 정책이 없고 청년들 일자리 정책이 없고 이런 점에 대해서 반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의 민주당은 다음 선거를 6개월에 더 준비한다면 결국은 이것을 민생, 고물가, 고금리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젊은 친구들 혹은 서민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관한 정책 대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선명하게 이번 국정감사 때 제시하고 그걸 물음을 제기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지역 현황을 보면 새만금에 대해서 아무도 민주당이 묻지 않습니다. 우리 그 지역 국회의원 한 분밖에 안 물어보고 이런 걸 보면은 좀 더 답답한 느낌은 있어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내년
4월 총선 네. 이제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제 정치 신인들이 더 마음을 졸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여야가 지금 뒷짐만 지고 있는데 정개특위 왜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해마다 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모습이라 죄송한데 국회의장께서는 선거법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자라고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야 간의 득실 차이가 너무 크고 또 이해가 충돌되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게 늘 거의 임박해서 법에 정한 시한도 다 넘겨서 이제 이렇게 통과돼서 어떤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근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선거법 개정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반영을 하게 되면 열석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경기도의 일부 혁신도시라든지 인구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늘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전북이 인구 줄었으니까 8석, 9석으로 줄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지방의 인구 소멸은 더 가속화될 거고 지방 분권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 또 여야가 다 얘기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로 그칠 겁니다. 구두선으로만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잘 감안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여야 간에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싸워대고 있으니까 이게 좀 안 풀리는데 빠른 시간 안에 선거법 개정부터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그 위에서 선거구 획정 빨리 마무리해야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신인들이 준비하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내가 우리 대표를 뽑을 때 어디에서 소속돼서 뽑는구나. 우리 지역은 몇 명을 국회의원을 뽑는구나. 이것들이 좀 명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그런 게임의 규칙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님께서 재촉하고 계시니까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경환 대표님, 전라북도는 또 일부 시군의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현재 열석인 지역구가 유지될지 참 걱정이 큽니다. 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구 감소가 있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인구 하한선에 들어있는 곳이 3개 지역구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우리 지역도 이제 선거구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 방법 외에는 열석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김제 부안, 그 다음에 남원, 순창 임실, 그리고 익산갑. 요 3지역의 콤비네이션을 잘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결국은 완주, 무진장 이런 지역들을 손을 대서 흐트러를 수밖에 없는 그래야 열석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부산이 이제 선거구 인구가 줄어서 많이 조정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경북의 농산어촌 지역들 이런 지역들 보면 마지막에 타결들은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을 서로 등가로 처리하는 이런 막판 조절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석도 좀 버텨낸 점도 있었고. 그러면 아마 여야가 이 점은 충분히 조정해서 최선의 현역들이 유리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열석을 지키는 것도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고. 또 하나는 아마 열석을 지키려고 비례대표를 줄일 수 있는 타협안도 나올 거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50에서 47석을 줄였잖아요. 다시 이 손을 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야 비례대표를 줄이면 결국은 지역 대표성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상호의 이익을 최선을 도모하는 이 방식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비례대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지금 유성정당 없애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면 저는 비례대표를 지지하지만 현재 비례대표 47석은 저는 서울 사람이라고 봐요. 47석은 서울석이에요. 지역석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은 이미 플러스 47을 갖고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본다면 비례대표석을 일정 부분 조정해서 우리 지역의 열석 지역구를 조정하는 방법, 다양한 방식들이 합의가 있지 않겠나. 그 합의는 제가 봐서는 영남, 호남 그리고 비례대표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서 다시 선거구를 일부 조정하는 이런 방안으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선거구 획정 이후에 이제 지역 경쟁 구도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이 대표께서는 뭐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도 이제 경쟁 구도가 조금씩 이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구라면은 어디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지역구의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올드보이의 귀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다선을 했던 의원들이 지금 현재 전북의 지역구 의원들이 중량감이 떨어진다. 저도 뭐 그 점에 동의합니다. 왜 동의하냐면 민주당의 각종 중직 선거에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현상 유지 정도를 하려는 이런 의도가 강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 본다면 그래서 올드보이들이 결국 과거에 3선 이상한 귀환해서 그럼 그분들이 귀환하는 지역이 어딜까라고 한다면 뭐 정읍 고창 아니면 전주 병 뭐 이런 지역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새만금 잼버리에 관여했던 의원들은 상당히 고전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유치하는데 열심히 했던 김제부안의 국회의원도 점점 자리 빼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유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확률이 있고, 그리고 공동위원장 했던 사람도 결국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거를 인해서 지역이 엄청나 황폐화됐고 손해를 봤으니까 그 책임은 어떤 형태든지 지어야 될 거고, 민주당도 그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 강북구 을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우리 박웅진 의원께서는 장수 출신이신데, 네. 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네. 좀 들려주시죠.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지금 의원들에게, 지금 현역 의원들에게 중량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뭐 평가는 사실은 지난 20대 국회 구성될 때 호남에서 민주당은 다 사실 거의 다 낙선을 했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이 어떤 물갈이 효과, 새로운 인물 효과를 통해서 21대 많이 들어와 온 분들에서 초선이 많고 해봐야 이제 재선들이 이제 좀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정치 신인 단계이고 어찌 보면 정치를 배워나가고 역량을 쌓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우리 주민들이 아니 그 당신들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해? 이렇게 이거는 좋은 채찍질인데, 이미 지역에서 여러 경험을 쌓고 다선의 경험이 있다가 정치에서 다시 복귀하는, 말씀하신 표현대로라면 올드보이의 귀환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얘기하시는 건 후배들에게 좀 가혹한 표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고향이 여기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전북 지역의 낙후에 대한 책임 정치인한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인들의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문제예요. 민주당이 아니 지역의 어떤 발전, 이권 문제 이런 걸 챙길 때는 좀 이렇게 악착같이 해야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새만금 문제만 하더라도요. 아니 새만금의 그 행사가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그거죠. 그러나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장기 발전 프로젝트와 새만금에 들어가야 될 국가 예산을 저렇게 날리는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냥 우리 의원님들이 머리 깎는 수준이 아니고 민주당 전체가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지금 새만금 문제라든지 지역 발전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다 걸게 하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대통령 공약이 우리 전북으로 그 제3 금융 중심지를 옮겨오겠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지정하겠다고. 그래놓고 딱 입 닫고 저러고 지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느냐? 안 되겠다. 부산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는 산업은행 법도 아직 안 바꿨는데 불법적으로 저렇게 옮겨? 저거 같이 잡고 공동으로 다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꺼번에 처리하자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제가 그 사이에 상임위가 법사위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악착같이 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동시 처리하자고 계속 주장해야 되고, 전북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이거는 못한다라고 저는 독하게 좀 같이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그 전북이 고향인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할 의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열띠게 해오는 도중에 이제 시간을 거의 다 쓴 것 같습니다. 자, 토론자들께서 오늘 말씀 좀 요약하고 강조하시는 것으로 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경환 대표님. 네, 강서구 구청장 선거를 보면서 국민의 민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5년짜리 왕이 아니라 5년 동안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세로 모두를 바꾸지 않는 한 국가 발전이라든가 우리 지역 발전 모두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좀 상식 있는 국정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우리 지역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용진 의원님. 예,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겸허하게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주당끼리 싸우지 않고 그 안에서 서로 논쟁하고 더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하더라도 그것이 분열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분당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선거에 경제에 뛰어난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 안보에 안심을 더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더 찾아서 혁신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고요. 단결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 나왔던 사람인 만큼 또 민주당의 국회의원인 만큼 그 책임을 함께 나눠지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무도함, 민심 위반 이거를 싹 다 지우고 정권 다시 찾아와서 전북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할 해내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야의 대치 국면은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 전국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는 사이 총선은 6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은 유언하기만 합니다. 여야는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선거제 개편의 뜻을 모아야겠고요. 총선에서는 민생 해법을 놓고 경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